수능을 2번을 실패를 했어요. 고시를 2번 다 한 120점 만점에 90점 정도 받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첫 해가 2개인가를 틀리고 두 번째는 다 만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험 칠 때만 되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 정도로 진짜 떨고 그래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네, CEO 저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돕는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제가 시험이 되기까지 이제 어떤 공부 방법, 이게 스킬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히는 스터디 스트래터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조금 빠르고 효율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공부법 학회를 결성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수험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라고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든지 아니면 술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것도 모두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전반적인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뭐 중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제가 3학년 때 처음으로 90점을 평균을 넘겨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드디어 넘겼다면서 박수 쳐주고 그때 진짜 피 터지게 해도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제 짝꿍이 그때 이제 전교 1등이었는데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가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안 가는 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조금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누구나 법대? 사실은 법대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저희 학교가 뭐 안 좋은 학교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었고 법대의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꿈을 좀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원동력인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나에게 거는 말이 상냥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좀 꺾이고 꿈에 좀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법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사실 보시면 잘 이제 국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는 유일한 초졸사시 합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를 할 때도 오히려 되게 힘들고 무서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정우 선수라고 이제 키오메이터가 외국에 메이저리그 진출했는데 그런 선수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종범이라는 국내 최고 타자였는데 사실은 선수들은 그 아버지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야, 우리 아들은 저 학교도 다 다니고 집에서 돈도 주는데 공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심지어 대학교 때는 이따구로 할 거면 군대나 가라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표현은 좀 더 부드럽게 하셨지만은 아버지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은 좀 주눅드는 게 많았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공부법을 되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봐야 된다든지 책 같은 거 볼 땐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집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말로는 전해지지만 가훈이 있거든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노동하시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돈 벌어서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도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절에서 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랬는데 한 20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 공부를 막 특출나게 잘한 적은 없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을 자꾸 다듬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끈기, 인내, 긍정심 같은 거는 좀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요거는 제가 두 개를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재능이 압도적으로 어떤 위력을 많이 발휘를 하겠죠. 예를 들어 뭐 리오넬 메시라든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 재능이 99.9%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호날두나 메시나 아니면은 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유도 선수 출신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전국에서 유도를 3,000등 하면 먹고 살 수 있냐? 절대 못 먹고 산다고 대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공부로 3,000등 하잖아요.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거 압도적이지만 1등만을 뽑는 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 압도적인 재능 가진 사람이 다 해봐야 10명에서 100명인데 나머지 3,500명은 충분히 노력과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똑같은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의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재능이 미친 영향 0%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왜? 재능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수용의 불균형성이라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이러면은 멘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를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는 노력과 방법이라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능력을 높이는 게 공부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노력과 방법이 공부에는 99.9%입니다. 예시로 자꾸 스포츠를 들어주는 그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거의 뭐 전쟁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때 참고를 많이 했던 거는 공부를 할 때 저는 수능을 2번을 실패를 했어요. 2번 다 어떠냐면 1교시를 2번 다 한 120점 만점에 90점 정도 받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첫 해가 2개인가를 틀리고 두 번째는 다 만점이었어요. 그랬는데 1교시를 이제 국어를 망치다 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학교는 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험 칠 때만 되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 정도로 진짜 떨고 그래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분들 있잖아요. 스포츠 트레이너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분들이 보면 예전에 저희가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림픽 나갔을 때 부정 출발해가지고 삐 안 울렸는데 뛰어들어서 실격 당했거든요. 다음에 메달을 땄죠. 저 때는 이제 그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NBA 농구를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경기장 매니저가 있고요. 로드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평소에 메디컬 체크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당연히 공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멘탈 관리를 선수들을 보고 배워야겠다. 스포츠 선수를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하고 성과를 가지고 관리하고 멘탈은 어떤 식으로 심리치료 같은 건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적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스포츠에 관한 거를 공부한다 이상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공부법의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근데 조금 그런 꼼수를 찾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영역이지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제가 진짜 피 터지게 진짜 열심히 지금은 이제 좀 잊혀졌습니다만 몬주익의 황영조 선수가 감독님이 옛날에 금메달 딸 때 훈련을 했었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훈련하면 대교를 건널 수밖에 없잖아요. 몬주익처럼 무슨 언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었대요. 대교를 건널 때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 뒤에는 뭔가 희망, 그 다음에 꿈, 성취가 있을 거고 그걸 위한 멘탈 훈련들을 다 이제 코치님들이 해주신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과정 원래 힘든 거구나. 마라톤 하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내가 그래서 공부할 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한 결과를 따라잡으려면은 수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은 당연히 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버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3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랬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아주 진짜 제 나름의 당시에 첨단의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는 조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들어주니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라고 하면 원래 공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당연히 중국말이겠죠. 그 삼국지 연이 말고요. 정사삼국지하고 진수가 쓴 동탁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거랑. 앞에 이제 요 한 개 더 붙는데 근데 거기서는 힘과 노력을 쓰는 육체적인 모든 거를 총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뭔가 에너지 쓰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를 벤교라고 그러거든요. 책상 앞에 하는 거, 연강. 근데 일본에서도 공부라고 하면은 뭔가 지식을 가지고 궁리하는 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부라고 하면 성리학적인 공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뭐 사자소학 닷된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 사법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쳤던 내지는 다른 시험도 그렇고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외국도 그렇습니다. 일본, 뭐 미국, 유럽들도 그런데 정말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거둔 분들은요. 패턴 공부법은 제게 아니라 저는 외국 거를 많이 배운 거예요. 외국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분들 거를 수기를 분석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우리는 원래는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답을 많이 알면 된다.
답을 많이 알려면 해답을 공부하면 된다. 해답을 알려면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된다라고 접근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도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답이 되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90년 중반이 지나고서부터는 굉장히 사람들이 출제 시비를 많이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검증되지 않은 문제를 절대 출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기출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 좀 국가 시험에서 제가 이제 출제위원분의 인터뷰에서 들은 거는 기출 문제를 변형할 때 사유서를 써야 된대요. 기출이 아닌 거를 낼 때. 이 정도로 지금 심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저는 그런 통계를 많이 믿었어요. 저는 어차피 너무너무 지금 시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이 했던 수준을 제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통계를 한번 쭉 내보니까요. 거의 우리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답이 이 정도 찍거든요. 사법시험이 제때 팔찌선다였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단어군과 적어도 객관식을 놓고 보면 단어군과 그 다음에 정답이 안 되는 단어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이순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이러면 문제를 안 읽어도 광개토대왕이 답이거든요. 근데 이 출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광개토대왕 자리에 들어갈 게 서너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임진왜란에 들어갈 게 한 6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답이 되는 패턴을 공부하면 공부할 범위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실제 문제 풀 때도 지금 인지 심리학이라는 뇌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사람이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풀거든요. 단어를 보고 빨리빨리 맞춰서 푸는 게 있고, 천천히 생각해서 푸는 거 두 번째 머리라고 그럽니다. 슬로우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걸 극도로 훈련을 시킨 거죠. 답이 되는 패턴을 몸에 채워서 푸는 방식인데, 먼저 해답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2개로 매겨요. 빈도랑 난이도로 매깁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한다고 해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쉽고 자주 나오는 걸 완벽히 공부해요. 왜 하냐면은 여기서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해요. 쉽고 자주 나오는 걸 먼저 해버리면 점수는 쌓인 상태에서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마음 문제를 푼다 그러면 성인시험이 대부분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 70분에 푸는 게 많은데, 그러면 26문제 정도 기본 문제입니다. 25문제 정도 기본 문제인데, 25문제를 먼저 그냥 직관적 사고 다 풀어요. 엄청 빠르게 한 15분, 20분 만에. 나는 앞으로 남은 16문제에 목숨 걸겠다는 사람과 40문제를 갖고 시험 친 사람 너무 달라요, 태도가. 40문제 중 하나라도 모르는 게 나오면 떨리고 틀리고 이렇지만은 패턴을 가지고 쉬운 문제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 천천히 다시 한번 패턴을 생각하는 사람은 확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주관식은 특히나 출제 패턴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각종 시험 과목이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아보면 또 패턴이 보여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서로 다르게 안 뽑고, 예를 들어 노동법 전공자분이면은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하거든요. 여기 낸 걸 여기 또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으다 보면은 동그라미가 쓱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답이 되는 패턴, 그 다음에 답을 쓰는 패턴들은 채점평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줍니다, 시험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적어도 떨어뜨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접 시험을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시험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정답이고, 정답의 패턴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패턴 공부법 이런 거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은 해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보고 안 보고는 자유인데요, 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 우리나라의 시험을 종류는 총 난이도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절대평가형 시험이거든요.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감정평가서 1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시험이 공무원 시험 유형입니다. 그다음 자격증도 여기 들어가요. 세 번째 유형이 수능이라든지 고시류 시험이에요. 난이도 조금 더 높고 범위가 광범한 시험. 셋 다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다만 점수를 높게 가져가려면 보충적으로 봐야 될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요, 문제집만 보면 됩니다. 문제집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은 문제집의 답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설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친 사람이 해설 이유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정답을 거의 다 외우죠. 절대평가는 그렇게 됩니다. 정답만으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 정답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두 번째,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은 해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보고 안 보고는 자유인데요, 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볼 게 더 추가되는 거고, 세 번째 시험 유형, 수능이라든지 고시류 시험은
반드시 기본서를 봐줘야 됩니다. 다만 이때도 순서는 문제 해설, 문제, 그 다음에 개념, 기본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를 볼지 강약 조절의 차이가 있는 거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이 강약과 그다음 떨어졌을 때 충격감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시험일수록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고 싶다든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고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현장에서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티스랑 트레이닝을 나누질 않는데요. 원래 스포츠 심리학에서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내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멘탈 어떻게 관리할지랑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방법이 나눠져 있어요. 평소 같은 경우는 불안이 사람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를 머릿속 불안, 인지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몸이 떨리는 거 신체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인지 불안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전에 보통 시험 치기 전에 나타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이제 불안해하고 막 집에 전화 걸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요. 신체 불안은 시험장에서 나타나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사람, 시험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사람,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법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인지 불안이 되게 높아져요. 난이도를 인지했을 때 이거 내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거나 준비기간이 긴 시험, 예를 들어 고시율 시험은 보통 4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는 6년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시험은 떨어졌을 때 인지 불안이 큰데 사람이 이게 임팩트 바이어스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영향이 안 큰데 대학은 내가 좋은 데를 못 가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꼭 서울대 아니 연고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꼭 그거 못 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편향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시류 시험도 마찬가지. 이거 안 된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런 임팩트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장기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런 인지 불안을 정말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인데 행동경제학자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 에이즈에 걸리기 전에 야, 너 이번에 검사하러 가봐 보건소에 막 사람들 다 떠는 거예요. 막 피검사고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걸린 양성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거나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고시를 떨어져도 사실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우리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공포를 조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지 불안을 다스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인터뷰를 부모님과 좋습니다. 이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 사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플레이어로서도 우수한 성적 거둔 적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말인데 공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지금보다는. 코치로서는 더더욱 없어요. 누구를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으시는데 코치로서 내가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감독 지금은 좀 죽을 수가 있는데 조제 무리뉴라고 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트래블도 달성했고 그렇지만 좋은 선수 출신은 아니거든요. 통상 한 골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은 지도자로서 길을 거닐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는 그랬어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바르셀로나 옛날 통역사를 했었는데 야 너는 옛날 통역사나 한 놈이 무슨 이렇게 지금 건방을 떠느냐 이랬더니 야 너는 그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이가 아플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부모님이 공부를 안 잘하셨어도 코칭을 배우셔야 되는데 두 개를 배우셔야 돼요. 첫째는 사람은 보상보다는 벌에 훨씬 민감합니다. 자녀에게 야 이거 잘하면 뭐 사줄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외발적 동기라 그래가지고 수단적 동기라 그래서 그게 달성되는 순간 그 언더마이닝 효과라 그래서 끊어지는 게 발생해요.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이게 헤도익 어덕션이라고 그럽니다. 적응을 해요, 쾌락에. 이거 받았네? 다음에 더 좋은 거 받고 싶고. 플스2를 사줬으면 플스5까지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CD 계속 사줘야 돼요. 근데 단순 작업할 때는 그게 좋은데 공부는 창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데는 이 동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뭔가를 주는 것보다 뺏는 쪽으로 자꾸 동기 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고 벌을 줬을 때 성취 동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봤더니 상보다는 벌이 훨씬 세고요. 상하고 벌을 같이 준 집단이 벌만 준 집단은 똑같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못하면 벌 주는 거 대신에 벌을 줄 때는 진짜 패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뭔가를 뺏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엄마랑 약속을 꼭 해줘. 아빠랑 약속해줘. 이거 다 못하면은 주말에 친구랑 노는 거는 조금 엄마가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고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떤 정수기 회사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쓰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돌려달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받은 걸 잃기가 싫거든요. 이런 게 우리 행동경제 연구에 있습니다. 자녀한테도 자꾸 뭔가를 주고 안 하면 뺏는다는 쪽으로 자꾸 가져야 됩니다.
첫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과 꾸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칭찬을 좋아하거든요. 성향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예방적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칭찬 들어도 안 바뀌어요. 잘했다 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했다는 말을 들을 때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반면에 진취적이고 뭔가 발전 있고 개혁적인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잘못한 걸 신경 안 써요. 잘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칭찬을 못 받았을 때 죽어요. 막 기분이. 우리 애가 그래서 어느 성향인지 보고 칭찬으로 유도할지 아니면 꾸중으로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꾸중을 덜 할지 이거를 적재적소에 좀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또 보통 학생들이 게임이라든지 노는 거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유를 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저도 게임 중독이었지만 저는 게임을 왜 했냐면은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학교 애들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게임 세계에 가면 제가 왕이거든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연습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가면 사람들이 야, 이름이 진짜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공간이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진짜 게임에 미쳐서 성취욕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솔루션이 다 다르죠. 친구랑 노는 거는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친구가 보상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공부해서 그걸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어디 몰두하는 친구 좀 기다려줘야 돼요. 과목을 게임이 아니라 공부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공부 속에도 게임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면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통제하고 무조건 혼내거나 아니면 맨날 15분씩 게임하러 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보상이라는 거는 강도로 통제하는 아니 빈도로 통제하는 거지 강도로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10분 15분 게임보다는 오늘 하루 2시간 게임이 훨씬 나아요. 그래야 이 친구가 공부 안 하면 오늘 2시간 게임 못하겠네. 토요일에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코치로서 자녀를 원인 분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매일 공부를 안 하면 복습 안 하면 까먹습니다. 이거는 문제 설정이 잘못됐어요. 애초에 공부할 때 머리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지 지금. 공부 속에서 어떻게 보상을 찾아야 될까요? 네. 그거는 목표 설정을 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들은 무언의 메시지로 비유형적인 어떤 표현을 뭘 하냐면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안 하세요. 왜 내가 코칭하는 걸 모르니까.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상체를 키울 수도 있고 어깨를 키울 수도 있고 팔을 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을 키우려면 뭐 아령을 몇 번을 하루에 들어 몇 세트로 들어가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모든 어떤 계획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수치화가 돼야만 달성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구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스티크니스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땡겨지지가 않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로 바꿔보는 거. 수학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오늘 앉은 자리에서 30분 동안은 개념을 모두 읽어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목표가 구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걸 해봤을 때, 설명이 되네. 실제 부모님이 또 칭찬해주는 것도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자꾸 뭔가 어릴 때 좀 게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을 또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치가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남들보다 너무 뒤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치화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민법은 한 몇 점, 그 다음에 행정법은 몇 점, 이렇게 해보니까 그다음 해야 될 건 내가 부족한 건 지금 6개인데 이 중에 3개 정도는 하고 있고 2개는 더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프린세스 메이커는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사냥시키면 가서 갑자기 무력 올라가고 또 예절교육 시키면 갑자기 차 마시고 또 좋아지고. 사람의 삶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꾸 추상화해서 보기 시작하고 안 뭉쳐서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는 게 시니핑이라고 그러는데 시니핑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현미경이 있어야만 돼요. 목표가 생기고 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 수치화 2개를 해주면 성취감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부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오류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런 공부는 눈알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뇌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번 했어요. 이 과학자분이 실험에 참여해줘 했더니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단어를 무작위로 조합을 해가지고 외우는 실험을 해서 하루 지나서 복습해보고 직후에 복습해보고 하루 지나서 해보고 며칠 지나서 해보고 하니까는 이게 주기가 자기가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사실 요즘에 내가 혼자 실험해봤는데 이렇다면 뇌피셜이라 그러잖아요. 이 뇌피셜이 이론화가 돼버린 거예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 그래가지고 포게팅 커브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중학교 책이라든지 고등학교 책에서 이렇게 또는 선생님들이
학습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알리셔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일 복습하거나 주기를 갖고 복습하는데요. 사실 뇌과학이 뇌신경과학입니다. 밝혀낸 원리는 그게 아니라 레미니센스라 그래가지고 뇌는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마란 일꾼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머리 공부하면 머리에 막 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짐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 탁 튀어나오겠죠. 언제든 원하는 서랍 정리가 돼 있는, 책장 정리가 돼 있는 이 역할을 해준 게 해마인데 해마는 언제만 움직이냐면요. 무의식일 때가 정리를 해줍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휴식하고 있을 때 해마가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공부한 걸, 아니 방금 공부한 걸 지금 복습하잖아요. 해마한테 정리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복습하면 또 해마가 뭐야 일할 시간 안 주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해마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이후에 과회상, 내가 떠올리면서 기억이 강화된다. 레미니센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뭐냐면요. 변호사님, 저는 매일 공부를 안 하면 복습 안 하면 까먹습니다. 이거는 문제 설정이 잘못됐어요. 애초에 공부할 때 머리에 안 집어넣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창고인데요. 여기 기억이란 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누가 훔쳐가긴 합니다. 근데 이건 들어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데 사실 맨날 복습한다는 건요. 맨날 똑같은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다 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시간을 차라리 둘 것. 이렇게 좀 기억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곤란하게 되니까 수면 전문의가 한 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 최소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자면 안 돼요. 사람마다 이거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엄청 허약한 학생 보고 4-5시간 자라 그러면 공부를 아예 못하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3-4시간 자도 끄떡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면 시간보다 적게는 자지 말 것.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공부하다 졸린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졸릴 때는. 처음에 공부 내용이 너무 재미없을 때. 이거는 잠을 안 자서 졸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법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서 졸린 거예요. 근데도 자꾸 어제 잠을 부족하게 자서 졸린가?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뇌는 세타파가 방출이 되면요. 졸음이 옵니다. 근데 이 세타파는 창의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내 몸이 거기 맞는 상태로 약간 바꿔줘요. 세타파를 방출할 수 있도록. 이때는 조금 앉아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서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안 풀리거나 졸린 게 아니고 몸이 세팅을 해줬거나 애초에 재미가 없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때는요 반드시 3시간 이상 자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뇌라는 건요 이렇게 깊은 수면 한번 들어가서 뇌가 기억을 정리를 해주고요. 정리가 안 되는데 꿈으로 팡 튀어나오거든요. 시각을 보잖아요.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가지고 REM 수면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REM 수면 되게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되게 허접한 말이에요. 눈알이 빨리 움직인다는데 얕은 수면 올라올 때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거거든요. 이때 일어나야 돼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잖아요. 하루 종일 몽롱해요.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첫 번째 주기가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억을 정리하려면 무조건 3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1.5의 축입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게 4시간 반.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6시간.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가지고 5시간을 자거나 7시간 자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 패턴이 무조건 1.5는 아니고요. 약간 다른데 어플이 있어요. 시계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측정해둔 다른 용도도 있는 도구들도 있는데 그런 걸 써서 내가 얕은 수면에 빠졌을 때 언제인지를 자꾸 기록을 해서 그때 일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절대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이런 수면은 엄청난 질이 떨어지고요. 사람은 자기가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야지를 자꾸 되뇌면서 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10시예요. 그럼 한 8시 반쯤에 일어나고 싶은데 하필이면 7시 50분에 깼어요. 이러면은 30분만 더 잘까? 이렇게 하다 깊은 수면 감지 못 일어나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암실에서 그렇거든요. 수면 전문의가 밝혀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을 설정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피곤함을 느낄 때는 파워냅을 취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자기 전 3시간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래 어려운 책을 보면 졸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는 공간으로 침대가 바뀌었는데 침대에서 책 읽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무조건 3시간 이상이지만 1.5의 배수로 자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일어날 시간을 꼭 정해놓고 일어나서 피곤할 때는 파워냅 20분 안쪽에 앉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 훈련을 자꾸 해주시면 충분히 피로감도 떨치면서 내가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물은 잘. 네네. 저는 모두 3-4시간 정도 많이 잡니다. 네, 하고 싶은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저 파워냅도 좀 취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저도 도파민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좀 위약효과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 없고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술 먹고 그러면 저도 막 6시간씩 자고 그러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자는 시간이 6시간짜리 안 넘어요. 대부분 그 안쪽에서 거의 다 일어나는데 조금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보통 잡니다. 근데 어차피 저의 식견 따위를 믿질 않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고를 때 해당 분야에 책 추천을 한 3-4명이 같은 얘기 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걸 모읍니다. 한 서너 분이 이 책은 진짜 찐이다라고 말하는 책들을 모으면 진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고전이 있으면 현대적인 베스트셀러랑 연결을 보는 작업을 또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스테디셀러 한 권, 베스트셀러 한 권, 그 다음에 개론서 한 권을 반드시 삽니다. 독서 모임이 요즘 정말 많이 많죠. 네. 책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독서할 때 목적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닌데 변호사님 저 독서하는 거는 다 뭐 똑똑해지려고 아니면 뭐 자기개발하려고 지식을 늘리려고 뭐 유식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제 공부법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방금 같은 걸 결과 목표라 그럽니다. 어떤 상태가 되길 원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고 뭔가 의욕이 생기는 건요 수행 목표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건지가 없는 채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책을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책을 읽을 때 목적이 너무너무 뚜렷하거든요. 저는 강의에 필요한 책을 만약에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강의에 필요한 책을 읽어야 된다. 강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정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개념하고 통계다. 따라서 나는 개념 통계 중심으로 읽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개념 설명 나온 부분 집중해서 보고 통계 나온 부분 집중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 보고 읽으라고 드리면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면서 외운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밑줄을 친다든지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아는 거를 자꾸 더 보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목적을 딱 설정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와 암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해랑 암기는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암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데 가까운 거는 정교와 일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쪼갰다 합쳤다 해본 상태. 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완성물이 있을 때 완성물로 보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으로 쪼개보는 게 정교와 이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운 말로 바꿔보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봤을 때 DNA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뭐 인체 염기 서열 뭐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고 사람 지도구나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이해된다고 부르고요. 여기에 대조적인 의미를 암기, 원래는 이해를 하는 게 같은 말이지만 여기 대조적인 의미 우리가 뭔가를 단순 암기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암기했다 이런데 이거는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별표 같은 걸 받아들이는데 삼각형 5개, 오각형 하나구나 아니라 그냥 별표 통째로 외우는 거. 근데 이거는 수단의 차이고요. 이 수단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지만은 그 전에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책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신앙심이 뛰어나셔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겠다면 가끔 있긴 한데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는 책 독서를 하거나 외우고 싶다는 분들께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는 책이 있으신지 좀 여쭤봅니다. 없거든요. 어차피 못 외우니까 책은 대충 읽어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의 목적을 딱 설정해서 그걸 빼먹는 식으로. 우리 뷔페에 가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픽업식의 독서를 자꾸 해주는 게 내가 수단적으로 이해를 쓰는 뭐 외우는 걸 쓰든 그건 사람 성향 차이인데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독서법에 대해서도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가지 큰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심리학이고요. 심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자기개발은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90년대 이후에 특히 마틴 셀리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추천한 건데 이런 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개발하는데 막 비관해라 막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죠. 좋은 말들 쓰고 마틴 셀리그만이 그리고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어떤 내 긍정적인 학습할 수 있는데 말을 바꾸면서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데 그래서 책들이 좋은 말들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개발 책들이 그런 느낌이죠. 하나는 회사를 경영하고 할 때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시켜보는 거죠. 사고하고 판단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영하기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을 경영하는 측면에서의 자기개발이 또 2개가 있고요. 근데 이 2개의 뿌리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님이 뒤에 어떤 미술이란지 예술이란지 모든 데다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 시절에 리베랄레 아르티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리버럴 아츠라는 건데 자유치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리스인의 기본적인 소양은 7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천문, 기하, 수사, 논리, 문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경영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쪽으로 하는 게 자기개발이거든요. 당연히 뿌리를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떼놓고 자기개발만 딱 보면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전체를 이해하려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없이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말 잔치, 언어의 수사 속으로 빠지는 경우들. 그래서 평생 좋은 거 밑줄 쭉 SNS에만 찍어만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일부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춘 거고 줌아웃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책을 고르실 때 근데 어차피 저의 식견 따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고를 때 해당 분야에 이제 분야를 일단 나누고요. 그 분야에 책 추천을 한 세네 명이 같은 얘기 한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걸 모읍니다. 한 서너 분이 이 책은 진짜 찐이다라고 말하는 책들을 모으면 진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고전이 있으면 현대적인 베스트셀러랑 연결을 보는 작업을 또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스테디셀러 한 권, 베스트셀러 한 권, 그 다음에 개론서 한 권을 반드시 삽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봐줘야만, 예를 들어 우리 역사라든지 정치사는 개론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하나의 개론이거든요. 모든 역사를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학 같은 거는 와, 그냥 이건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이건 그때부터 그냥 정상적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정질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개론서, 입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세 개의 세트를 가지고 항상 좀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감명?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세 개의 세트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영원 교수님, 서강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시고 마케팅 학교 회장이신데 원래 서울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러다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케팅이 왜 심리학과 관련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이 뭔가 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심리학은 인간의 결점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안 살 건데 뭔가 결점을 갖고 슬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바이어스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건데 결정하는 데라는 책이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인생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모든 책 중에 한 권을 통틀어 하는데 저는 결정하는 데를 꼽고 싶고 이 책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넛지라든지 클로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데니얼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 이 분야의 태도예요. 최고의 책이에요. 집대성 행동. 이거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권.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한 입문서는 사실 외국 책이에요. 외국 책인데 엄청 얇은 책이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에 보는데 이웃나라 중에는 모든 걸 다 요약해서 한 장에 다 넣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구글 렌즈 키고 KTX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문서 하나랑 결정하는 데랑 생각하는 생각을 보고 나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제가 어떤 하나의 인문학을 바라보는 체계가 생기더라고요. 학습 전형어라 그러는데요. 한 분야의 고리역을 프레임을 만들면 다른 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이 효과를 하나 얻었고 두 번째로는 공부법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학생을 지도하거나 할 때 딱 공부법, 교육학이라든지 교육심리학도 제가 공부를 했지만은 거기에 국한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칭찬을 싫어하는 뇌라든지 꾸중을 싫어하는 뇌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을 좋아하는 뇌 이런 거는 결정하는 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데니얼 카너만 그 책 그런 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떤 특정 분야 공부를 하더라도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낄 때 뿌리를 찾아가지고 더 깊이 있게 넓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그 세 세트가 진짜 저를 인생을 바꿔준 책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